하경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수치가 변화하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고한 것처럼 기대치를 조금 밑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부문별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 지표를 두고 말들이 참 많았어요. 일단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19,000명인데 이 절대 수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나름대로 특수성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예,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접했던 건요. 19년 만에 최대 실업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가지신 분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실업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19년 만에 최대, 이게 아마 대부분의 아마 이제 언론들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했다는 데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는데요. 그 실업자 증가의 좀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통계청에서 사실은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마 언론계에 있는 기자분들이 조금 더 좀 이제 그 통계청 수치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놓치고 그냥 이렇게 그 제목만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이런 이제 보도만 났는데요. 통계청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인 그들의 일자리 진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게 요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반도체 충격이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볼 때 이제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있고요. 네. 60세 이상 인재니까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그렇죠. 사업이죠? 예. 그리고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다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효과가 또 많이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노인분들 중에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갖기 힘들다 보니까는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일자리를 굉장히 공공 일자리지만은 이 제공하고 일자리 잡기가 쉽다는 이게 이제 소문이 돌면서 대거 일자리 시장으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업자를 우리가 갈 때 일반 국민들이 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5세 이상이면은 일단 뭐냐면 이 경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생산 가능 인구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경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인구,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군대 이제 군말 이런 분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제 분들이라 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즉 뭐냐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자가 되는 거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지신 분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60세 이상 인구들이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그러니까 대거 이제 그러니까 진입을 한 거예요. 네, 일할 의사가 없다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는 없다 보니 지원했는데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1년 동안에 한 22만 3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60세 이상들이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가 증가했냐면 40만 2천 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인구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2017년 한 7월경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을 다 커버하고도 한 20만 명 정도를 더 이제 그러니까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면 아예 포기하고 안 들어갔을 텐데 일자리를 잡을 수 있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소문이 돌면서 대거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입을 했는데 이 진입하신 분들이 모두 다 일자리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 좀 재미있는 현상이 실업자도 60세 이상들 같은 경우 취업자도 많이 증가하고요. 실업자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실업자가 20만 4천 명이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1년 동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3만 9천 명이 그러니까 전체 한 68%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게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실업자의 증가를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기여를 한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증가했다면 취업자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취업자도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 제가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펼친 정책이 대거 이제 그러니까 노인들을 일자리 시장으로 끌어내므로써 실업자도 증가시키는 이런 역설을 이제 발생시킨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그 13만 9천 명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11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실업자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4% 정도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증가한 실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고령층이 그러니까 전체 증가한 실업자 중에서 54%나 증가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들이 대거 이제 시장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 경기가 지금 지난해 말부터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면서 제조업의 위기가 우리가 제조업의 일자리가 한 17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산업별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이 부분이 충격이 그러니까는 지난 1년 동안에 실업자를 대거 이제 증가시킨 하나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실업자를 하나 또 보게 되면요. 6개월 이상 이제 구직 활동한 사람을 가는데 이 7천 명이 증가했어요. 지난 1년 동안에요. 그리고 장기 실업자를 대개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 기준입니다. 장기 실업자가 도대체가 어떤 게 장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시청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전문가들도 이걸 좀 제대로 정리 안 해줘서 그러는데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장기 실업자를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실질 상태에 있는 분을 장기 실업자로 분류한 이유는 미국은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최대한 6개월까지 줘요. 27주까지요. 그러니까 27주 이후에는 생계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사회 안전망 밖으로 빠져나가게 맞습니다. 되는 그 시점을 보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장기 실업자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악성 이제 실업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업급여가 최대 9개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에서까지요. 8개월, 9개월 이렇게 연장됐기 때문에 이 장기 실업자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1년이나라도 있고 기준이 근데 이걸 6개월로 하는 것은 미국 기준이라든가 과거 기준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에 맞춰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는 6개월 끊고 있고 12개월 이상 이렇게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뭐 이렇게 끊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9개월도 제가 볼 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7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7천 명이 증가했는데 그 60세 이상 그 장기 실업자가 4,41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63% 정도가 그러니까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이 고령층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월 고용 지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군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까지는요 공공근로 일자리를 1월 말에 대개 이제 이걸 공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정부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 땡겼어요. 땡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용 통계를 언제 조사하냐면요. 1월 14일이 낀 그 주, 아니면 1월 15일이 낀 그 주. 우리나라 보게 되면 1월 달에 1월 14일부터 18일 그 주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공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노동청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지를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신청을 한다고요.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잡혔던 거죠. 이번에는요. 작년과 달리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좀 땡겨서 이번에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러니까 이 일자리 사업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는 최대 그러니까는 이 실업자 규모를 만들어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게 전년 동어라고 비교를 하잖아요. 예. 2018년 내내 고용 지표가 좀 좋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도 작년 1월은 33만 4천 명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은 성적이 괜찮아서 예.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올해 1월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17년 한 7월경부터 생산 가능인가 줄어들었었어요. 줄어들었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생산 가능인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분모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33만 명 이렇게 증가했다고 했을 때 취업자가 증가했을 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저효과를 지나치게 또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게요. 그 이전에도 한 30만 명 안팎씩은 증가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게 1만 명대로 쫙 줄어들다 보니까는 상당히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1월 달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전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2018년 1월 달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진행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전에 30만 명 이상 증가한 거하고 2018년 1월 달에 30만 명 증가한 건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많은 취업자가 증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여전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이제 고령층 일자리가 많이 늘고 이제 상대적으로 40대, 30대 일자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분야별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라고 봤던 제조업 부문에서 네. 17만 개나 일자리가 맞습니다. 줄었거든요. 예. 이거 역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봐야 하나요? 이거는 국민들이요. 이것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보면 제조업이 17만 명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자영업 중에서 취약한 자영업종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에요. 네. 이걸 합해가지고 한 10만 8천 명이 줄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설 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장을 그러니까 네. 건물 같은 데를 정비하거나 청소 뭐 이런 거. 용역하시는 그다음에 분들이죠. 건물을 임대를 알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7만 6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이 한 1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남 지역에서 조선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요. 조선업은 제조업 일자리잖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 이제 하청 협력업체 제조업자들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밥 장사가 안 자영업이 되죠. 어려워지겠죠. 밥 장사가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영업 일자리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 상가 수요가 줄어들지요. 상가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 사업시설 관리 지원 이 임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그 지역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냉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의 일자리만 줄어들다 보니까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전세 물량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택 물량들이 이제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둔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건설업 일자리로. 그다음에 건설업 일자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작년도 그 성장률 가지고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도 건설 투자가 굉장히 급감한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압을 해가지고 네. 표현을 하셨었는데 가압을 해가지고 먼저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크게 감소했는데 그 여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조업 충격으로 다시 그러니까 나타나는 효과. 그다음에 이제 과거 정부의 소위 말해서 건설 투자 중심으로 성장률 끌어올리기 정책이었던 결과라는 얘기를 하나 들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제조업 위기가 2014년도부터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가 그 위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